2026년 중동의 밤하늘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쏟아지는 전례 없는 포화 속에서 인류가 마주한 가장 정교하고도 파괴적인 방공망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포화가 빗발치는 전장 환경 속에서 국가를 보호하는 방공망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자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눈이 공포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결정적인 순간, 한국의 방공기사라 불리는 천궁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함께 방어망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했습니다. 치열했던 공격이 멈춘 후 중동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추가 공급 요청을 시작으로 사우디와 이라크가 한국산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 전 세계, 특히 중동의 부호 국가들은 지금 이 순간 그토록 간절하게 한국의 미사일을 찾고 있는 것인지, 그 해답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우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던 전쟁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전쟁의 규칙이 바뀐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이 아니었으며,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기술적 진화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전통적인 전차나 보병이 아니라 하늘을 가득 메운 미사일과 무인기들의 위력적인 공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란이 개발한 자폭 드론의 조합은 현대 방공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이 조합이 그토록 무서운 이유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이 가진 물리적, 기술적 한계를 정교하게 파고들어 방어자의 경제적 마비와 전술적 붕괴를 동시에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레이더로 적을 포착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이제는 속도가 느린 드론과 초고속 미사일이 고도를 달리하며 수십 발씩 동시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수십 대의 싸구려 드론들이 먼저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방공 미사일을 소진시키면, 그 빈틈을 뚫고 고성능 탄도미사일이 국가의 핵심 시설과 심장부를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방어자에게는 고작 수천만 원짜리 저가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귀중한 요격 미사일을 낭비해야만 하는 지독하고도 잔혹한 전술적 딜레마가 매 순간 강요됩니다. 실제 전장에서 쓰이는 샤헤드 자폭 드론 한 대의 생산비는 약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이지만, 이를 막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무려 4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발에 약 50억 원이 넘는 셈인데, 이는 100배가 넘는 가치를 지닌 황금 총알로 파리를 잡아야 하는 극단적인 비대칭 소모전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모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상대의 국력을 갉아먹는데, 이 비대칭 전략의 무서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당시, 단시간에 수천 발의 로켓을 퍼부으며 세계 최정상급 방공망인 아이언돔의 처리 한계를 시험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비싼 방공망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 앞에서는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입증되었습니다. 로켓 한 발에 수백 달러인 공격을 막기 위해 한 발에 5만 달러인 타미르 요격 미사일을 계속 쏘아야 하는 구조는 경제적 방어선을 먼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목격한 전 세계 정부는 이제 단순한 무기 확보를 넘어 질과 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다층 방공망 구축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층 방공망은 고고도의 사드, 중고도의 패트리어트, 저고도의 아이언돔처럼 각 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층이라도 뚫리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방어 체계가 흔들리게 되기에 모든 고도를 빈틈없이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거리 영역의 공백은 단순한 군사적 빈틈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비어있다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국가 안보의 자립을 꿈꾸던 200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방공망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술적 종속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의미했습니다. 운영과 유지 보수 역시 미국 기술자와 부품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비상 상황에서의 능동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외세 의존적 구조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이 아무리 굳건해도
핵심 방어 기술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안보 주권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MSAM. 우리에게는 천궁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천궁이의 기술적 핵심은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에 있으며 이는 기존의 구식 미사일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방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두 명의 낚시꾼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방식인 반능동 레이더는 외부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상의 레이더가 표적을 계속 비춰줘야만 미사일이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레이더가 공격받으면 미사일도 눈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천궁이에 적용된 능동 레이더 방식은 낚싯바늘 자체가 스스로 물고기를 찾아가는 첨단 감지 장치를 갖춘 것과 같습니다. 미사일 탄두에 탑재된 소형 레이더가 비행 중에 표적을 스스로 추적하므로 지상 레이더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상 레이더는 초기 유도만 담당하고 이후에는 미사일이 자율적으로 표적에 접근하므로 훨씬 더 자유롭고 정밀한 요격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전의 핵심인 동시 다중 교전 능력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여러 위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레이더 한 세트만으로도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복수의 미사일을 각각의 목표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론대와 탄도미사일이 섞여 들어오는 복합적인 전장 환경에서 이러한 다중 교전 능력은 생존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마침내 2018년 수많은 연구진의 땀방울이 서린 천궁이가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며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개발 총괄은 LIG 넥스원이,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담당하며 민간 기업의 생태계가 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를 민간 상장사들이 주도하는 유연한 구조는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례없는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천궁이가 해외 구매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기술 사양서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며 쌓아온 실전 운용 데이터 덕분이었습니다. 구매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연구소의 깔끔한 수치보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 오차 없이 작동하는 무기라는 점을 대한민국은 실전 이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천궁이는 미국의 나토 체계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기존 서방 방공망을 운영하던 국가들이 도입하기에 매우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러한 호환성은 단순한 기술적 편의를 넘어 도입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2022년 1월 예멘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아부다비 국제공항 인근에서 폭발하는 사건은 중동 산유국들에게 방공망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미사일 공격 앞에서 기존 방공체계의 치명적인 공백이 존재함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해진 아랍에미리트는 즉각적인 추가 방공 시스템 확보에 나섰지만 당시 미국의 패트리어트 생산 라인은 이미 전 세계적인 발주량으로 인해 포화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국가들의 선주문이 겹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새로 주문을 넣어도 납품까지 무려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을 지켜야 하는 국가에게 7년이라는 대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고 이때 한국이 준비된 공급자로 세계 무대에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쟁력 있는 도입 가격, 이미 가동 중인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한 신속한 납기, 그리고 유연한 기술 이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동시에 충족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달리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2022년 11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약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이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대의 단일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을 도입했다가 겪었던 참혹한 외교적 실패와는 대조적인 성공적인 지정학적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동맹국임에도 러시아 무기를 샀다가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등 동맹 체계에서 고립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무기를 구매할 때 기술적 사양뿐만 아니라 그 무기가 연결된 정치적 생태계와 동맹 관계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 세계에 남겼습니다. 서방 진영의 일원이면서 나토 체계와 완벽히 호환되고
미국의 제재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한국산 무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성공적인 계약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이라크 역시 방공 현대화 계획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K2 전차와 K2 자주포를 포함한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산이 유럽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핵심 파트너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루마니아와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방산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제 한국의 미사일 수출은 방산 생태계 전체의 문을 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 산업이 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지 이해하려면 무기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소모품이라는 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한 번 팔면 다음 구매까지 10년이 걸리지만 미사일은 한 발을 쏘는 순간 즉시 사라지는 일회성 자산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단 한 달 만에 수천 발의 포탄과 미사일이 소모되며 생산 속도를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며 이는 곧 지속적인 매출로 이어집니다. 한번 특정 무기 체계를 도입한 국가는 운영되는 수십 년 동안 원래 공급국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요격 미사일 보충부터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력 교육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고객 고착 효과라 부르며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4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방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입증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고, 이는 유럽 방산 시장에 거대한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1억억 유로 규모의 국방 특별 기금을 조성하며 재무장 수준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간 위축되었던 유럽 자체 방산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현재 쏟아지는 막대한 수요를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중동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연간 750억 달러를 지출하며 세계 5위권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는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같은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방산 수출액 173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9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는 전차나 자주포 단품이 아니라 훈련 지원과 군수 체계까지 포함한 방산 생태계 전체가 패키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2023년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완화하며 한국이 선점한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밀 기술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한국은 더 깊게 뿌리를 내려 독보적인 위치를 굳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어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한국의 첫 번째 기술 혁명이었다면 방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장을 열어갈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2026년 중동 하늘에서 천공이가 가동되는 순간은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